자, 전원책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난 그 믿지도 않았다. 뭘 어떤 폭로성 기자회견 한다고 언론들이 설레발을 치는데 폭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별 다른 건 없었다. 다만 이제 엄청 이죽거렸지 뭐.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방송실에 오는 길에 우연찮게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앱을 열었는데 그때 마침 전원책 변호사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직전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소란스럽게 뭔가 좀 기자들이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뭔가 싶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봤거든요. 뭐 호소문 해가지고 낭독했잖아요. 거기까지 봤는데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전원책 변호사의 그 흐뭇한 미소. 내가 이겼어. 라는 그 흐뭇한 미소. 그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얻을 건 다 얻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 승리를 장담하는 듯한 그런 미소가 참 돋보였습니다. 결국엔 핵심은 그거죠. 혁신을 거부한 당에는 미련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였고요. 사실 별거 없었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권을 가졌는데 왜 정권을 준다고 했으면서 정권을 안 주고 나를 해촉시켜? 뭐 이런 식이거든요. 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나한테 정권을 준다고 해놓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것도 스케줄이 맞출 수 없는 촉박한 일정 안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정을 주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정권을 준다며. 정권을 준다 그랬으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 근데 왜 역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 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야, 근데 김병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데미지거든요. 야수님이 그 자리라고 생각해봐. 마차라고 하는 특별위원을 임명해가지고 전권 줄게 해봐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전권이 아니었던 거죠. 전례가 없는 고난. 그러니까 그 조강특위 안에서의 정권이었겠죠. 전권 줄게 해봐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전권이 아니었던 거죠. 전례가 없는 고난. 그러니까 그 조강특위 안에서의 정권이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전원책도 딱히 틀릴만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조직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범위는 자유한국당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정이나 어떤 권한이 정권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네요. 그렇지. 김병준은 전원책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준 건데 전원책은 전체적인 모든 권한이라고 생각한 서로의 오해가 있었네요. 그래서 폭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엔 거창하게 지금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부를 사항을 알고 있어서 폭로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근데 했었죠. 그 기자회견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그랬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뭔가 폭로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방송에서 방송 소재로 필요할 때 뭔가 양념이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씩 터뜨리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상 보면 터트릴 만한 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늘 말고 그 전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김병준이 특정 인물을 꽂으려고 했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만 뭐 한시적이지만 당권파 주류와 다시 그 주류를 탈환하고 싶어하는 친박 등이 싸우는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얘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김병준 비대위를 흔들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던 당혁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결국에는 친박들의 뭐랄까 음모랄까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전원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실제 이렇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김병준을 전원책만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친박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김병준 지금 뭐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선출 권력도 아니면서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신 이제 나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병준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러는 건가? 그러니까 김병준이 정치적 욕심이 없다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근데 김병준이 지금 정치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어떻게든지 중도 사태가 아닌 좋은 모양새로 비대위를 끝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김병준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어택이 들어오고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입지는 흔들리고 뭐 하나만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친박 비박에서 들고 일어나서 네가 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식물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돼버렸다고 봐요. 그렇죠. 처음에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 이제 막 선거에서 지고
국민적인 여론이나 당내 여론도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팽배해 있던 그 타이밍에 칼을 휘둘렀어야 돼요. 김병준 위원장 자체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보지 않고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타이밍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패착이죠. 지금에 와서는 김병준 위원장의 활용도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위원들이 김병준을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세게 때리는 만큼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만 지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뭐 당 활동을 했어요. 뭐 당에 기여를 한 게 있어요. 그냥 방송인으로서 뭐 유명하다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이런 사람이 당내에 영입됐다가 바로 이제 쫓겨나면서 정면으로 김병준 위원장의 권위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 조직 자체의 위상 자체를 완전히 그냥 흠집내고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당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정당에서 김병준이 국회의원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고작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이나 교육부총리 정도만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행정이지. 어떻게 보면. 정치권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서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린다고. 예. 선거를 나가면 저 반대파들에 의해서. 예. 3대 뭐 조상 무덤까지 파헤쳐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당신은 노무현 사람이잖아. 이제 최근에 그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 이제서야 그런 말 나오는가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김병준 자체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그분의 로드맵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원만하게 개혁을 한 듯 안 한 듯 신용만 딱 내고 그런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최소 비례대표나 지역구 하나 얻어서 나가는 거. 이게 욕심이었을 거예요. 김종인의 케이스 그렇잖아. 그때는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예. 추호 선생이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본인이 셀프로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상위 순번에다가 딱 하고.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건 나는 김병준의 목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 로드맵에는 어떤 식으로 혁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언제 혁신하려고요? 아 가만히 있어봐.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언제 혁신하려고? 가만히 있어봐.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지금 자기가 하기 싫으니 전원책이라는 차도살인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당에다가 딱 들여놨는데 결국엔 뭐 칼이 내 목에 딱 들어오는 참 재밌는 상황이 돼서 야 내가 그렇게 만류했건만 당 혁신도요 골든타임이 있다고요. 네. 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안 하려나 보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숨 죽이고 있던 그 곰팡이 같은 것들이 세력들이 일제히 다 피어나요. 예.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랑한 당원이라면 나는 전원책 편을 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김병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참 감각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발언들을 쭉 보면 교수나 행정관료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정치라는 건 나만 잘해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내 진영을 만들고 내 옆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자리와 자원을 확보해 주어서 내 방향이 관철되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판을 만들어 나가는 게 현실에서의 정치인 건데 사실 교수나 행정관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거든. 나만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면 내가 인정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학계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행정관료들이 승진해 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수나 행정관료의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자원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치라는 건 기회가 왔을 때 지르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취임하고 한 달 이내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조치들이 막 맹렬하게 일어나야지 그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걸로 네. 보이죠. 그런데 김병준의 이런 야욕은 그 마음을 친박에게도 간파를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쓸 리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원책이 나가면서 사실은 어떤 그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꼬투리를 잡은 건데 이 조광위원과 비대위원이 만찬이 자기한테 하루 전에 고지가 됐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장소가 최고급 식당이었다. 근데 그 만찬에 당비가 사용된다면 이거는 세금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근데 어떤 당비를 꼭 세금으로 이렇게 마치 세금 100%로 이루어진 당비처럼 그거는 당원들이 내는 그거 그렇지는 않죠. 국고 보조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을 당에서 세금을 써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데 김병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람도 꽂으려고 하고 당비도 멋대로 쓰는 오히려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전원책은. 이야기 나온 김에 전원책의 라이프 스타일 네. 이게 처음에 문자가 그런 이유였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몰라서 물론 그런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은 날 깜짝 놀랐어. 아침 7시까지 업무를 보고 그리고 아침 7시에 반려견 산책을 시키고 그 후에 잠이 든다. 물론 기본적인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방송가에 그냥 소문을 들었던 건데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 출연한 이후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문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방송만으로 얼마나 경제적 수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라는 직함을 유지하는 게 자기로서도 뭐 딱히 유리할 게 없으니까 최소한의 업무는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올빼미 라이프 스타일 이게 널리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면 정말 변호사 업무는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승소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전원책쯤 되면요 정평 같은데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TV조선에서 앵커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시사평론가들에 비해서는 단판지고 하는 거 있죠. 제작진하고 나 그 뭐 해당 출연료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 했을 거라고 봐요. 설전 같은 데 나가떨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니까 골치 아프고 바쁜 변호사 생활보다는 이제 주로는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방송 녹화하고 저녁에 술 드시고 뭐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자회견 이번에 한다고 하는 그 일정을 문자로 낸 것도 새벽 5시 34분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나보다 더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 새벽 4시 5시 안에는 자거든요. 이분은 지금 7시에 집을 나와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자면 최초 한 8시쯤 되겠죠. 예. 그러면 오후에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한 오후 2, 3시? 그리고 보통 4시, 5시까지 잘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건 그 음악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상생활 패턴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호책 씨도 내가 보기에는 그 아티스트예요. 이 논란을 일으키는 아티스트. 최고야, 이제. 지금 이 문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언론에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 혹은 발표한 후에 받았다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낸 쪽에서는 어차피 전원책 변호사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문자로 먼저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받아보는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변명으로는 자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원책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전에도 오전 9시, 10시에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전화해놓고 이렇게 해촉 같은 거는 중요한 문제는 문자로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진실을 알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건데 이제 전원책이 해촉되기 전에 서로 간에 극렬한 갈등과 논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전원책의 말은 이번에 문자로 해촉 통보를 받은 것은 내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게 보통 이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조용히 이제 만나서 해촉을 한다든지 만날 상황이 안 되면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 뒤에 모양 좋게 빼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원책 자체가 징글징글하게 싫었던 거예요. 그 비대위 지도부예요. 그 비대위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인증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늦게 아마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전원책 말에도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어쨌건요.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제 코미디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뭐 10곳 처리해서 모셨다. 뭐 그러다가 전권을 주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자 해촉. 이 과정들이 코미디 프로에도 나옴직 법한 그냥 있잖아. 꽁트에 나올 만한 이게 무슨 대단한 뭐 대야 드라마 이런 게 아니라 꽁트에 나올 만한 이쪽 짤방 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그 언론사들이 왜 시사 만평 만들기 딱 좋은 소재들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뭐 근엄함, 존엄함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들끼리는. 예, 그렇게 중요한 척 하는데
근데 이 비상한 시국에 자신들이 비상하다면서 문자놀이를 하는 거 보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진짜 계속. 자,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 와중에 이제 반문연대 결성을 위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재밌어요. 그 친박과 비박 간의 차기 원내대표와 당권 경쟁을 위한 이 싸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 정우택 의원인데,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자기가 주최한 행사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을 뿐더러 정우택 의원이 지금 김성태 의원 전에 원내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도 한번 당했었고 가장 말 막 세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나서서 언론을 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거의 막말 수준으로 쏟아내면서 당대표 출정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도 김어준 뉴스공장 보니까 출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원내대표를 다 끝낸 뒤에 판단함 받아보겠다는 말은 사실은 출마할 생각이 지금 현재는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 중에 하나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 저러다가 저 당 깨지겠지? 해봐야 잘 안 깨져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당이 깨진 경우는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당 안 깨집니다. 그리고 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또 깨지고 나가봐야 소수가 나가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야. 깨질 일은 없다고 그런 가정하에 저는 이야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심지어 요즘에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막 뭐 이미 탄핵했더만요. 네.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문연대를 짜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반문연대의 범위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비박 포함 바른미래당까지. 거기 이제 박근혜는 살짝 숨기고 있는 부류가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반문연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반문연대라는 표현이 참 웃긴 게 우리 그 민주당 안에서 안 그러면 친정부 성향의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 안에서 친문이다, 비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문이다라고 하는 건 반정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란 세력이라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이걸 그 자신들이 뭐 친박, 비박 이런 표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반문이라고 하면은 다들 알아듣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런 용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정부에 반대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국가 전복 세력이네. 그렇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만든 서울대 용역 보고서를 한치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그냥 인증이에요.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다라는 인증. 뭐 아니 이런 거. 그 보고서만 봐도 진짜 잘 만들어져 있었고 너무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딱 정확하게 찝어냈었는데 그걸 보고도 반문연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더 계속해서 고립되어 가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복지 쪽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방향성과 똑같아지는 거고 알고 보면 자 뭐 그건 그렇고 어찌됐건 반문연대를 통한 그러니까 반문연대란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연대를 통해서 지금 찢어져 있는 보수 세력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넘어야 될 산 바로 그게 전원책이 말했던 박근혜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탄핵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와서 박근혜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 못하고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했던 박근혜 탄핵을 그걸 기치로 내걸어서 같이 하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보기엔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개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다 보여 모습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세게 발언하는 자가 나오고 하는지가 다 보일 정도면 어떤 거대한 음모론 속에 들어있지는 않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물병 안에 물을 좀 부어놨더니 개미들이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느낌 정도라고 아직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 내부적인 저는 분열이라고 봐요. 우리 내부적으로